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은 기자. 자, 실종 수색 작업 언제 끝난 건가요? 네, 수색 작업은 오늘 오전에 종료됐습니다. 소방대원 30여 명은 어젯밤 철야 작업으로 굴삭기를 통해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 진입로를 통해 소방대원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현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꼼꼼하게 벌였습니다. 또 어제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78명 가운데 오전까지 확인된 사망자 38명과 부상자 10명을 뺀 30명의 소재 파악도 종료돼 수색 작업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로써 최종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은 신원이 확인됐고 지문 감식이 어려운 9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밝혀내야 될 텐데 현장 감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이루어진 현장 감식은 1차입니다. 6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 국가수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기와 가스 전문가 등 40여 명이 현장 감식에 투입돼 일단 육안으로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내부에 탄 흔적들을 볼 때 합동 감식반은 일단 지하 2층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식반 관계자는 지하 2층에 대한 발굴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 끝났다며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반 7개 기관에서 나온 45명이 2차 정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레탄 폼 작업 같은 게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발굴 작업 중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물류창고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감리업체, 설계업체까지 모두 4개 업체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늦게 이천시를 찾아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비교 분석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발생 이후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화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도 관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영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과 이번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빈틈없는 화재 안전 대책과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배상,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시각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천 화재 사고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실질적 처방이 절실하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어제 화재는 지하에서 폭발이 시작되면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장 감식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상을 토대로 김민정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로는 불이 지하 2층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쏠립니다.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들어차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증기가 원인 모를 불꽃과 만나면서 폭발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적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물류창고인 만큼 층마다 뻥 뚫려 있었던 공간 특성상 유독가스도 빨리 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간이 일종의 통로가 돼 연기가 위층까지 더 빨리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불이 난 지하뿐 아니라 모든 층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상 2층에서 1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층에서도 사망자가 각각 4명씩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덮쳐 피해자들이 대피할 틈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5시간 만에야 불길은 잡혔고 현장 노동자 38명이 쓰러졌습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38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오늘 오후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분향소는 어디에 설치됐나요? 네, 이곳 합동 분향소는 경기도 이천의 한 문화센터에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29명 중 28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은 영정을 앞에 두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곳 분향소가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엔 유족들의 DNA를 채취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시는 희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체육관과 합동 분향소를 모두 열어둘 계획입니다. 시공사 대표가 오늘 유가족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건우희 대표 이상섭 씨는 오늘 오후 2시에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 씨가 아무런 대책 없이 찾아와 말뿐인 사과를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시는 유가족과 시공사의 비공개 자리를 다시 마련했지만 여기서도 시공사 측은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과 시공사 측은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합동분향소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이천 물류창고는 착공 후 10달 동안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주의를 이미 3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단 조치는 없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날릴 수 있으니 화재 발생 주의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5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또다시 지적이 나옵니다. 우레탄 폼 판넬 작업을 할 때 화재 폭발 위험을 주의하라. 2달 뒤 불티가 날릴 수 있으니 화재 위험을 주의하라. 한정혜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를 보면 착공 뒤 10달 동안 모두 3차례나 화재 주의를 받은 겁니다. 시공사 쪽에서 안전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좀 되는 부분.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사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착공 전부터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측에선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서류 심사 단계부터 우레탄 작업에 대해 보완할 것, 잔류 가스로 생기는 화재 방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대형 참사가 일어난 만큼 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하는 제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길게는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코로나19가 다시 번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는 4명이 늘었는데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고 국내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식당에선 대화를 자제하고 숙소는 자주 환기하는 등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지에서도 사람이 밀집해 있거나 밀폐된 장소는 피하고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시설, 음식업 등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방역에 최대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입니다. 국내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국내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과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가 대규모 증가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14일에 잠복 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투표 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 15,000여 곳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주 행사인 봉축 법요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 따라 한 달 뒤로 미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염원하는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홍사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찰 대웅전 앞마당을 수놓은 형형색색 연등 아래로 마스크를 쓴 신자들이 1m 이상 떨어진 채 앉아 있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체온을 재고 인적사항을 적은 뒤 입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대신에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입제식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모두 국민이 다 안정적인 생활, 옛날 그 하던 생활도 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불기 2564년을 맞아 전국 15,000여 사찰에서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이 빨리 계약해서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 2달 동안 자발적으로 법회를 중단해왔고 지난 26일 재개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오늘 법어를 통해 의학적 학문 영역과 종교적 신념 영역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코로나의 주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은 그런대로 가능한 일상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제식을 봉행한 전국 사찰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극복 기도가 진행되며 한 달 뒤인 5월 30일에 부처님 오신 날 주행사인 봉축 법요식이 거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연휴 첫날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들이객들을 막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광객을 잔뜩 태우고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 900명이 탑승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다 보니까 조금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규칙을 지켜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른 시간부터 제주도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차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주도 명소 기준으로는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관광객이 이번 연휴를 맞아 평소 3배가량까지 늘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양가 감정이 있죠. 관광객이 안 오면 저희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럼 결국 이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제일 큰 필요성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동선이 파악되거나 그러되면 또 바로 폐쇄니까요. 제주도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발열 검사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여행객에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동선 파악보자. 제주도는 연휴 기간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한 달 전에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 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부터 지급됩니다. 일반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지 임명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가능한데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 접수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민 지급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은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됩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세대주 여부나 가구원 수 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상품권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상품권을 받는 곳이 별로 없어서 주민들이 막상 쓰고 싶어도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문경에 사는 최원종 씨는 지난주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사려고 농협 판매장을 방문했지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게 농자재인데 농협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하는데 농협에 사용을 할 수 없다니까 당당하고 성질이 납니다.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농협과 수협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 5일장이어서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주민들이 상품권 사용을 위해 시장이 열리는 읍내나 시내까지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 병원, 식당 등에서 사용을 못하고 하고 전통시장만 사용을 하니까 만원짜리를 7, 8천 원에도 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용처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대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상인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대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정작 긴급한 상황에 쓰이지 못하는 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에보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죠. 오늘은 이 약을 짧은 기간만 투약해도 환자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김홍규 특파원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2주 전 이 약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개발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가 5일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5일간 치료한 환자들이나 10일간 치료한 환자들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했고 이번엔 5일만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 실험을 지켜봐온 백악관 태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코로나19를 100%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시간을 앞당기는데 31% 정도의 증진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i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약을 썼을 때 사망률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의 한 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우려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개발회사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신중합니다. It's a beginning. It means you build on it. I love that as a building block. Just as a building block. 렘데시비르 임상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은 실험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2분기 GDP는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미국의 경제 확장이 끝나고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무급휴직 기간 역시 마냥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000명. 지난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 이후 일터 대신 농성장에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결정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 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무급휴직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철야 농성 역시 한 달을 넘겼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특수한 고용 형태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일이 왔습니다. 진짜 저희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이 되면은 그 SMA 금액에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그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미처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사찰마다 행사를 대폭 축소했지만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방역 활동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범어사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 사찰에 들어가려면 발열 검사를 받고 이름과 전화번호, 해외 방문 이력 등을 적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에 대비해 역학 조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저희 종단 지침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소독과 방역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들 오시면 다 작성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공양 역시 중지되면서 사찰 내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밤이면 환하게 경내를 비추는 연등 7천여 개 중 등표가 달린 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까 싶어 주요 행사는 한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곳은 범어사 대웅전 앞입니다. 예년 같으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 법요식 무대가 설치되었을 공간이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의자만 띄엄띄엄 놓인 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쉬지 않고 누군가 앉았다 떠난 의자를 소독합니다. 전각 안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걸 막기 위해 스님들까지 나서 인원을 통제합니다.
구와 시에서 학동 점검반을 총 200여 명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1개 종교 시설당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도 사찰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부산항으로 입국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필리핀 국적 선원의 동료 필리핀 선원 한 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부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선원의 경우 전국 통계에만 포함되며 어제 의심 증세로 검사받은 부산 지역 30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34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 등 모두 2,56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의 접수 기간을 6월 5일에서 5월 8일까지로 약 한 달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지원금을 조기 신청함에 따라 현재 지원금 신청 목표인 18만 6천 건의 97%를 이미 달성해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기한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부제 접수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최대 엿새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경찰이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연휴 기간 통행량이 증가할 시내 주요 유원지 주변과 고속도로 등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교통 상황실을 운영해 차량 정체와 돌발 사고에 대비합니다. 또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유흥가와 식당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부산 지역 비대면 관광지 5곳을 선정했습니다. 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지는 금정산과 송도 해안-둘레길, 송정 해변 갈매길, 장산, 황명산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 관광지인데다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비대면 관광이 새로운 여행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로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20분 만에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배경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24명이 연기에 갇혀있다 구조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래된 냉장고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장